2020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요. 소장님 2020년 네. 이제 벌써 중반 됐는데 네. 하반기에 집값이 폭락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떡상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엄청 나뉘는 거예요. 소장님은 좀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많이 갈릴 수 있는데 의견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투자의 기회가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이번 하반기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유를 5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한시법이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6월까지, 올해 6월까지 집을 뭐 이런 규제 지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세금에 대한 중과를 안 시키는 게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급매물, 싼 급매물이 소진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량은 작지만은 가격들이 높은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들이 첫 번째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제 6월 1일 이전과 이후의 시장의 첫 번째 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공급량이 급감하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 가면은 공급이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미분양도 대부분 많이 소진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한번 이걸 보시면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연평균 입주 물량이 약 전국에서 35,0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이 끝에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면요. 네. 35,000 수요를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줄어드네요. 떨어진 게 되고 특히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물량이 상당히 이제 모자라게 되는데 이제 월 평균 입주 수요가 한 4,000세대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는 2021년부터 이 빨간 선이 평균이거든요. 네. 평균 이하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고 2022년도, 2023년도 되면요. 네.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네. 간단한 원리예요. 이 원리 자체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네. 공급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작은 공급을 위해서 싸우겠죠. 그쵸. 예, 그러면은 싸우기 위해서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싸우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들이 2020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키워드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그러니까는 우리가 M1, M2 협의 통화, 이제 강의 통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뭐 협의 이제 M1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유통할 수 있는 네. 은행에 있는 자금이고 M2 같은 경우는 뭐 2년 이상 좀 약간은 장기적으로 머무는 예금의 양인데 이 양들이 지금 2017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걸 거꾸로 해석하면요. 시장에 돈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지금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거지. 이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요. 돈이 풀리면요. 이제 돈이 몰리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이제 키워드고 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전세가가 올라가요. 전세가요? 예,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뭔 상관이냐라고 네. 했는데 보통 그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에서 앞으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내가 원래는 의무기간이 전세가 2년인데 네. 이거를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4년까지 의무적으로 늘리겠다. 세입자들 너무 좋겠다. 그렇죠. 세입자는 좋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다음에 플러스 1으로 똑같이 따라다니는 게 전월세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전세값이나 월세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지금 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은 이걸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민간 주택, 그냥 일반 주택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임대에 대한 부분을 놓으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도 4년 동안 묶여. 그 다음에 올리는 것도 많이 못 올려. 네. 안 되겠다. 이거 시행되기 전에 미리 올려버리자. 미리 반영을 하자. 선반영을 하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값이 폭등을 해요. 실제적으로 89년도도 그렇고 이걸 시행을 한번 했을 때 전세값들이 확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게 시행이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장님, 불인이인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갭 투자하기 좋아지는 시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기일 걸까요? 그렇죠. 바로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네. 규제 때문에 가격들이 조금 더뎌지는 순간도 있고 네. 조금 올라가는데 아마 이 하반기 시장은 전세값이 상승하는 상승률과 네. 매매가의 상승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세가의 상승률이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세가랑 매매가의 차이가 좀 좁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번 하반기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풍선효과가 서울에서 저평가된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의 규제 지역이 아닌 저평가된 지역들 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을 요약을 하자면은 네. 가격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세가의 상승은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아, 벌써요? 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참고로 말하자면요. 정책 자체의 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입자를 보호 못 해요. 왜냐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전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돈이 너무 비싸네. 그쵸. 그러면은 반전세로 가고 반전세를 했던 사람은 이거 안 되겠네. 월세로 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의 취지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세입자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이번 정책의 어떤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건 확실한데 그쵸. 의도는 좋지만은 약간 부작용은 항상 있을 수 있다 그쵸. 보니. 근데 저는 이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부작용이 약의 효능보다 네. 능가해버리면은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이건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조금 더 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들 입장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찬반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 따라. 근데 저희가 이제 세입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인데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자본과 관리,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좋은 기회로도 볼 수 있는 그쵸. 자산 증식의 기회로도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는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조금 불리해요. 아직까지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은 시장이고 세금하고 대출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을 네.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시장이에요. 분양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까지도 혜택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저도 지금 저 사는 집 한 채 있는데 네. 이런 시기에는 갭 투자 저 같은 사람도 해도 될까요? 그 방송을 이용해서 상담 요청하시는 거예요? 상담이 이끄는 제가 해드리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집 하나랑 자기의 권리 수입을 나중에 영위할 수 있는 네. 집 하나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시려면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규제 지역에 하시면은 네. 자기 거주지를 먼저 팔아야지 네.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 있다면은 네. 거주 지역을 팔아야지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투자하신다면은 네. 가능성 있고 가성비 좋은 비규제 지역의 투자처를 찾아보시면은 두 채까지는 괜찮아요. 저 알려주실 거죠? 네.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알려주신다고 했던 그 지역 제가 좀 이따 깊이 그냥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이 그거거든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갭 투자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많아요. 네. 사회를 좀먹는 거다 라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돈 증식해 나가는 과정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문제 삼냐 찬반이 좀 나뉘는 것 같던데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여야로 나누잖아요. 네. 근데 그 여야가 서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재산을 정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늘리는 서로의 의견이 네. 다르다는 거죠. 저는 네, 네.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저는 국가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네. 국가에서 아주 나를 보호해주지는 못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투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네. 하는 거고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약간 투기성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인정은 할게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투기가 아닌 한두 채로 거주와 그 다음에 권리 수익을 운영할 수 있는 걸로 갭 투자를 한다면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실 주식이 더 투기성이 더 많아요.
주식은 뭐 예. 보통 아니죠. 그렇죠. 좀 네. 규모가 부동산이 크긴 하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가 오히려 투기 성향이 있는 부분인데 네. 부동산은 우리 사회적 심리 때문에 네. 이제 그게 더 투기 성향이 있고 나쁘다라는 네. 인식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보다는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해석을 하는 게 차이지. 그거는 뭐 정답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